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출된 KF-22 기술. 2. 인도네시아 추방 계획. 3. 늦은 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게 친한 척을 하며 박쥐처럼 약삭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대체 한국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추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꿔내는 것인지.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핵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방위 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2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몇 안 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시연은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의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F-20이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이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 시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의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의 근거에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의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영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의 반메리평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밑배 부분어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의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 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납금을 차이티 미로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이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올해 10월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기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채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속 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얼마 전 한국군의 전투함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한 함종은 각각 울산급 호위 한 2척, 포항급 초기 한 2척 참수리, 고속정 사정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준 고마운 얼굴들인데요. 특히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굵직한 전투를 겪고 킬마크까지 달고 있는 베테랑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퇴역한 이 전투함들을 공여받아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는데요. 지정학적 조건상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현대화에 미흡한 점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비록 퇴역했다지만 선진국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함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나라가 이번에는 갑자기 공여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호양 FF957 전남함과 FF958 제주함, 초계함 PCC778 속초함, PCC779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제3213억 2230 23325종 등 함정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30일 진해와 평택 군항에서 이들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번, 7번함으로 1989년 취역해 33년간 해역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했죠. 또 제주함은 림팩 훈련에 5차례나 참가하는가 하면 사관생도 순항훈련에도 투입되어 실전적 교육훈련 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또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호환급 19번, 20번함으로 1990년 취역해 32년간 활약했는데요.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 때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켜 킬마크가 식방교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FFG, 인천금깃 FFG 2대 구국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아 우리 영해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리 32323-325 정도 1989년 취역해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서 북방한 개선 NLL을 사수했죠. 참수리 325정의 경우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대응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참수리 고속정이 수행했던 임무는 이제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와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역 수순을 밟은 함정들은 보통 사관학교 등에 이관되어 실습용으로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되고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과정을 받지 않고 타국 군대에 공여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한테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함정이라도 저강도 군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한 미사일, 자동식 함포, 제대로 작동하는 전자장비 등이 탑재된 함선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퇴역 함정들을 군사, 외교에서의 당근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주로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나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4년에 포항급 초계함을 한 척 무상 인도받았는데요.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그간 필리핀은 중국과 종종 해상에서의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대함이건 대공이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항급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필리핀은 대환영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항해 표명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죠.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포항급 한 척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과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이 밝힌 지렁이처럼 화끈하게 꿈들대준 덕분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부터 필리핀에 있던 전투함들은 거의 30년을 사용한 포항급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래 썼던 나머지 유지 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몇몇 함정은 2차 대전 시절부터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최근에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호위 구축함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아찔한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전투함을 작전에 밀어 넣어야 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또다시 전투함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베트남도 한국의 퇴역 전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포항급 김천함과 여수함을 공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의 경우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항급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해서
러시아제 우란 대한 미사일을 탑재시킨 것입니다. 쓰라고 쳐버렸으니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보통 국가 간의 공유하는 형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 공여국에서 오버홀을 하고 무장도 좀 사가는 것이 도리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체 오버홀을 하고 하필이면 동구권인 러시아의 무기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여받았던 일은 입을 싹 닫고 훈련기 사업에서는 한국의 T-50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퇴역 계획이 들려오니까 포항급을 받겠다고 줄을 서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라한테 퇴역함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꿈꾸며 자력으로 항모를 끄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뒤통수와 얌체짓도 서슴지 않는 국가, 인도네시아. 사실 이들도 한국의 퇴역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작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항급 3척의 공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한 척 공여를 허가하고 2척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었죠. 그런데 10월에 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인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최종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투함 공여 시 공여받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오버홀을 진행하는 관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될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더불어 공여를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분담금 문제로 한국의 신경을 긁고는 있지만 그래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초 수출국이 될 예정인 나라이고 FA-50 역시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하차하면서 이번에 퇴역하는 전투함들은 필리핀이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받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 경쟁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 국해에서의 패권을 두고 아찔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나라가 적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 패권을 손에 넣을 구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 무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대금 지불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까지 한데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잠수함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여태까지 해상에서 동남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태국도 포장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태국은 중국의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은 중국이지만 이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도 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소위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아직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결국 어느 나라와 함께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국의 편에 붙을지, 미국의 편에 붙을지, 혹은 제3의 국가와 협력할지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양극단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한쪽과는 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21세기까지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포지션을 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건 색지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확실하게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꾸준히 독자 기술로 발전을 꾀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죠. 제3세계 국가로서는 혼란해진 국제 정세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국 방산이 매우 유리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 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Z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 수준조사서 2022-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를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 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르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걷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에르카입니다. 에르카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진 포탄 XM11선탄과 슈퍼, 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독을 동한 포강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 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죠. 최대 살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경장 K9를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는 아직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오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독은 58구 경장 장포신 등 XM12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고치 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열발의 사격이 가능한 P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드를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V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중압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 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연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P1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사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 푸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 전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더닝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